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네. 자, 이 방송은 8월 22일 날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9월 17일 책걸상 토크 콘서트 갈 마음 있는데 아직 저 텀블벅에서 의견 표명 안 하신 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디프리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지난번에는 저녁에 행사를 해서 디프리 시간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시 30분 정도에 본 행사는 끝나요. 그리고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디프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디프리까지 참석하시고 열차 시간 맞춰서 혹은 차 시간 맞춰서 내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디프리까지 같이 참여하시는 일정으로 잡으셔도 되고 오시면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번에 텀블벅으로 지금 뭐 입장권 그리고 입장권 플러스 뒤풀이 뭐 입장권 플러스 장강명의 재수사 사인본 기타 등등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시즌 3, 시즌 4 때 오픈 모임 입장 포함 조건으로 펀딩 참여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냥 무료로 네. 입장 가능한데요. 몇 분이나 오실지 알아야 우리가 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간다 안 간다 이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4 펀딩 때는 저희가 처음에 그 입장권 2분의 입장 권한을 드린다라고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동반자 1명까지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시즌 3는 한 분만 된다고 저희가 내걸고 펀딩을 하긴 했는데 지금 벌써 1년 반 이상 너무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장소도 250석이나 되고 하니 시즌 3 때 입장권 포함 옵션으로 구매하셨던 분들도 동반자 1인까지 2명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입장권은 있는데 뭐 장강명 작가의 책이나 뒤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추가로 텀블벅에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 PD님께서 이미 시즌 3, 시즌 4에 이제 그런 옵션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정보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방금 JYP가 안내한 대로 오신다 안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신 분들은 참석한다라는 연락 주실 때 나는 요거 먹겠다라고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두루두루두루미님께서도 비건 지향형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굶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물론 비건 메뉴가 없으면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래도 YG님의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두루두루두루미님, 저 휴가 가서 만났잖아요. 진짜요? 우연히? 우연히는 아니고 약속해서? 약속해서. 두 분이 같이 휴가를 간 거예요? 제가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 두루두루두루미님께서 지금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멋지신 분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 놓은 다음에 남편한테 선언을 한 거죠. 나 제주도 가서 뭐 이런 걸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세요. 혼자서.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 두루두루두루미님이랑 또 제주도에 마침 여행 오신 다른 책걸상 애청자 한 분이랑 두루두루두루미님이 책걸상 세계로 지금 픽업하려고 꼬시고 있는 분 한 분이랑 이렇게 3명이랑 작은 그 만남을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같이 차 마시고 뭐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도 있군요. 예, 그리고 귀찮아님께서 JYP님 이번 오픈 모임에도 노래 불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난번 2020년 오픈 모임 불참했던 분들 삐져요. 저 포함. 네, 노래 부르셔야 된다는데. 안 부릅니다 이번에는. 아니 뭐 대단한 거라고 한번 부르시죠. 못 부릅니다. 왜요? 그리고 그 행사가 열리는 윤당 아트홀은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윤당 아톨에서 아이돌들 팬미팅 같은 거 따고 그런다는데 무슨 클래식 전용? 그래요? 네. 그러면 JYP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부를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귀찮아님 원하시면 뭐 지난번에 JYP가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YG나 노래.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 노래 못하는데 제가 YG는 왠지 같이 우리가 뭐 노래방을 가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만 JYP보다 노래 못할 것 같아요. 엄청 못합니다. 엄청. 그럼 더 재밌잖아. 음치. 그러니까 못하면 더 재밌잖아. 랩 잘하세요, 랩? 랩을 잘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리듬 감각이 없어요. 네. 네. 자, 사자와 마녀와 옷장은 라니아 연대기 7권 이야기 중 스토리 순서상 두 번째 책. 그러니까 출간은 첫 번째 책이고 스토리 순서는 두 번째 책. 그 얘기는 지금 귀찮아님 댓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네. 전 어릴 때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TV에서 애니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뽀샤시한 예쁜 애니였습니다. 그거 본 뒤로 우리 집 옷장을 얼마나 들어가서 뒤지고 더듬고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을 비틀었다기보다는 성경을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서 유럽 신화와 신화 속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만든 동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읽히고 비치해 두고 그래요. 사자와 마녀 옷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기독교 전문 출판사에서 왜 나왔죠라고 JYP가 질문을 했을 때 YG 대답이 시원치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귀찮아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네. 추가로 주셨습니다. 네. 자, K님은 대작가를 넘어서 대평론가 넘보시는 혼비님 너무 귀여우세요. 크크크. JYP 매우 까시는 두 분. 크크. 라이브 진짜 재밌었겠네요. 다음엔 저도 꼭 듣고 싶어요라고 주셨습니다. 네, 혼비님 이번에는 혼비님께서 추천한 책으로 이번 주에는 진행을 하기로 했죠. 이번 주에 깝니까 그러면? 자, 이번 주에 저희가 같이 읽어볼 책은 마야 리 랑그바드 지음 그 여자는 화가 난다. 네. 부제가 있습니다. 국가 간 입양에 관한 고백. 뭐 짐작하시겠지만 마야 리 랑그버드는 1980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후에 기관에 맡겨졌고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후에 덴마크로 입양이 되어서 덴마크에서 쭉 이제 입양인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이죠. 네, 2006년. 2006년에 덴마크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시집으로 네.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했고 그렇게 데뷔를 하고 나서 2017년쯤에 한국 2007년부터 2007년. 네네. 네, 2007년에 한국으로 와서 본인의 과거를 좀 찾으려고 네.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네. 한국에서 아예 거주를 했었죠. 네. 그때 거주했던 경험을 네. 담아서 이제 쓴 책이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책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책인 거죠? 네,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화가 난다는 덴마크어로 쓰인 책이고요. 당연히 이 마야 리 랑그버드는 한국어도 잘 하지 못하고 네. 한국어 글쓰기는 더욱더 어려워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네. 덴마크어로 책을 냈고 네. 그 손아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네. 옮겼고 이제 난다에서 이제 책을 펴냈죠. 네.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책을 난다에서 냈군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여자는 화가 난다를 또 다른 지면에 소개를 하려고 글을 쓰다 보니까 네. 그 여자는 화가 난다 가로 열고 난다 편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그 난다 출판사에서 어느 책을 출판할까 고민할 때 제목이 약간 영향을 줬나요? 원제도 그 여자는 화가 난다거든요. 네. 네. 이 책은 어떻게 알게 돼서 읽으신 거고 어떻게 읽으셨길래 저희한테 추천했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 마야리 랑그바드가
어떤 문학 행사에서 이제 배수아 씨하고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마야리 랑그버드가 그 여자는 화가 난다는 책 안에서도 배수아 작가에 대한 애정을 있죠. 표시하고 있죠. 현장에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배수아 작가님이랑 이제 어떤 교류가 있었는데 나중에 배수아 작가님이 어떤 칼럼에 마야리 랑그바드가 낭독하는 그 여자는 화가 난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소회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국가 간 입양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때 찾아봤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간 좀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어쨌든 8년 만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었죠. 원서는 8년이나 지난 거군요. 네네네. 그 책에 보면은 덴마크어로 쓰여진 책을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화가 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손화수라는 분은 보니까 원래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셨고 짤츠부르크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신 분인데 연유는 알 수 없으나 98년도에 노르웨이로 가셨고 거기에서도 지금까지 쭉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문학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번역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도 여러 개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세 나라 언어는 아무래도 약간 좀 비슷하니까 이 스칸디나비아 책을 번역하시는 경력이 20년쯤 되신 굉장히 적임자가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여자는 화가 난다는 이 정보부터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에세이로 읽히지만 사실은 시입니다. 장시라고 해서 장시, 그러니까 산문시고요. 근데 그게 300쪽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300쪽이나 되는 장시집을 여러분들께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시라면 당연히 뭔가 뭐라 그러지? 연이라 그러죠. 행이 있고 연이 있고 행이 있고 그리고 보통 그 작은 판형 책에 긴 시라도 2-3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쵸. 산문시라도 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비록 덴마크에서 덴마크어로 쓰인 시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 여자는 화가 난다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독서 경험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쪽이 넘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은 여자는 자신이 수입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로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은 여자는 틱나탄의 화라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던 앤드류에게 화가 난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단락에는 화가 난다 혹은 분노한다라고 하는 라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서 책을 읽다 보면 저자와 같이 화가 납니다. 오늘 제가 텐션이 낮아서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책인데 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혼비님께서 소개해줘서 읽고서 책의 형식이라던가 또 내용도 너무나 형식도 형식이고 내용도 너무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이 책을 어딘가에 잡지에 소개를 할 때 그 제목을 그 남자도 화가 난다로 일단 정하고 형식도 그대로 한번 차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 시 도전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도 화가 난다가 제목이고 그 남자도 화가 난다. 그 여자는 화가 난다를 펼치자마자 화가 난다. 어린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A4 용지 3쪽 정도 되는 A4 용지 3쪽? 네, 3쪽 정도 되는. 진짜 약간 실험적인.
할 수 있을까? 아 근데 제 저거 그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쪽까지 화가- 채웠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네. 화가 나면서 네. 엄청 약간 일필리지로 그치. 아니 사실 그동안 YG님의 페이스북도 화가 난다는 라인만 안 썼을 뿐이지. 거의 아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나도 화가 난다 혹은 강양구도 화가 난다는 책을 한번 이참에 내볼까. 네. 앵그리 양구냐? 아이고. 이거를 근데 시가 아니라 그냥 에세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네. 그렇죠. 예. 그냥 소설 같기도 하고 르포 같기도 해요. 그냥 저는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네. 끝까지 다 네. 읽었는데 여기 맞아요. 왔더니 그거 시라고 장르는 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아 그래? ISBN에 시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ISBN에 시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시예요, 시. 장시. 장시. 네, 예. 네. 장시니까. 알았어요. 시를 읽었는데 에세이를 읽었다고 생각하는. 네. 근데 그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이 작가도 이걸 그냥 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사실 왜 나왔냐면 네.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책이 재밌는데 약간 두껍고 네. 같은 말이 너무 반복되는 게 싫었다 나는. 음. 그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시를 쓰지 그랬어라고 맞아. 제가 말을 했더니 두 사람이 그게 시야. 시로 쓴 거야 그게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책에 이 덴마크 작가 마야가 한국의 여러 시인들 중에서 한국의 여러 문인들 중에서 이제 소설가로는 배수화 작가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시인으로서는 김혜순 시인을 그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할 줄 알고 덴마크어도 할 줄 아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김혜순 시인의 시집을 덴마크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맞아요. 중인데 그 인연이었는지 이제 김혜순 시인께서 이 책에 대한 추천의 글을 한 두 쪽 정도 되는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김혜순 시인의 추천이 훨씬 더 무슨 이야기인지가 감이 오는데 김혜순 시인이 이 책을 놓고서 여자 힙합 아티스트의 분노의 래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300쪽 정도 되는 그 아티스트의 래핑이다. 근데 그 랩을 염두에 두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라임도 반복이 되고 뭐 노래 가사는 앞부분에서 했던 노래 가사가 뒷부분에서 다시 강조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은 JYP는 헛다리 짚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나 문단의 이 첫머리마다 혹은 끝마다 이제 특정 어구를 이렇게 반복하는 걸 아나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포라라는 기법이 있어요. 아나포라. 오. 그래서 그 약간 마틴 루터킹 연설문 중에 I have a dream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아나포라로 그렇죠. 쓰인 꿈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이제 그런 점층 기법으로 이제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건 그러니까 화가 난다라는 아나포라를 그쵸. 활용을 한 거군요. 아나포라하고 저 라임하고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나포라를 약간 랩에서 라임으로 차용한 거겠죠? 그러니까 라임은 약간 좀 더 확장돼서 꼭 화가 난다라는 똑같은 어구가 아니더라도 그 발음상 비슷하게 그치. 들리는. 네, 뭐 원래 그래. 야구, 양구, 축구 뭐 이렇게 이런 게 라임인 거고. 네. 거기에 그 야구, 양구, 축구로 들어갑니까? 얘를 갑자기 들죠. 그 양구 약간 기분 나쁘네요. 네, 아무튼 근데 김혜순 작가님도 그렇고 여기 그 보면 김민정 시인과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김민정 작가와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김민정 작가님께서 이 책을 펴낸 난다를 그쵸, 또 경영하고 편집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김민정 시인님은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책에 자신의 이름이 실렸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 번역본에 대한 것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됐는데 거기 마침 또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우연이 겹쳐서 이제 김혜순 시인님의 추천사까지 받아서 나오게 됐는데 김혜순 시인님 추천사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여기서 김혜순 시인님이 아까 방금 YG님이 얘기하셨던
그 분노에 찬 비트에 얹은 세상에서 제일 긴 여자 힙합 아티스트의 래핑이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 뒤에 디아스포라 문학의 정점에서 다성악으로 터지는 그 목소리를 그리하여 우리는 통곡하라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길에 온몸을 데이면서 뭐 이렇게 쓰셨는데 좀 진짜 읽다 보면 약간 뜨거운 쇳물이 약간 좀 이렇게 탁탁 치는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고 읽으면서 좀 이렇게 화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둔감했다라는 스스로에게도 좀 화가 났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 모양밖에 안 되나 하는 것에도 좀 화가 났고 좀 화가 나는 여름에 더 더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양 문제가 상당히 여성 문제하고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특히 시대별로 입양의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한창 입양이 많이 됐던 때가 이제 전쟁 고아들 막 그때였다면 이제 요 시기에 요 지금 80년대생 요 시기에 입양이 되고 지금도 한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입양아를 국제사회로 보내는 거에 거의 한 1, 2위를 다툴 정도인데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이 나왔을 때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1982년에 태어난 그 김지영 씨라고 하는 있을 법한 가상의 여성을 을 내세워서 소설로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서 무슨 82년생이 저런 일을 겪었겠냐라고 그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82년생 김지영 씨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이 마야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런데 제가 그 마야의 이 그 여자는 화가 난다를 읽으면서 제일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 뭐냐면 입양이 전적으로 친부모의 가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네. 주요 이유가 그러니까 위로 언니가 4명이 있었고 아들을 바라고 이 마야를 낳았는데 또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야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아마 그 친부모는 입양을 안 보내고 키웠을 거예요. 그렇죠. 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꼭 그 아이의 성별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한국에서 입양을 국제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미혼모 때문인데 한국에 어쨌든 미혼모들을 위한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복지 정책이 너무 열악해서 근데 미혼모의 복지 정책을 미혼모들을 뭐 서포트하고 병원비를 내주고 미혼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돈들을 쓰는 것보다는 아이를 특히 서구권 나라에 수출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데 수출을 할 경우에 한국 정부가 받는 돈이 굉장히 크니까 이 미혼모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써야 될 돈 대신에 아이를 팔음으로써 이제 얻는 이익, 그러니까 산업화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한국 저출산 국가다 이런 것을 되게 문제로 많이 하면서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도 합법화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뒷면에서는 사실은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사실 이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뒤에서는 또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아이들을 계속 입양을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3가지가 있잖아요. 뭐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서 지원을 해주냐. 그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안전하고 또 엄마와 아이에게 모두가 다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친엄마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2번째 선택지는 국내 입양을 보내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3번째가 이 마야가 굉장히 통렬하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이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마야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왜 1번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국내 입양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마야가 보기에는
국내 입양을 권장하는 예산이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것도 화가 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이가 친엄마랑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왜 국가가 도와주지 않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입양을 하는 과정 자체도 그러니까 아이의 권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약간 양부모한테 지금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 정말 마야가 첫 문장에서 나는 수출품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수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고아가 아닌데도 고아라고 기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친부모가 있는 경우보다는 고아인 경우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그 벽이 훨씬 없으니까. 왜냐면 양부모들은 그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나중에 친부모한테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서구권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제 고아라고 이제 허위 기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릴수록 입양에 선택될 확률이 높으니까 아이들의 나이를 한 2, 3년씩 낮춰서 이제 쓴다거나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 네. 사실 마야가 딱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쵸. 왜냐하면 자기는 일단 태어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그 친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기관에 맡겨졌는데 그 덴마크에서 입양을 할 때 자기 서류에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맞아요. 기관에 맡겨져서 이제 외국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인 아이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마야가 2007년에 한국에 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본인이 막 태어난 다음에 덴마크로 오기까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그걸 알아보려고 한국의 그 입양 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한국의 입양 기관의 담당자가 너 친부모랑도 연락이 될 수 있는데 친부모랑도 만나볼 의향이 있어 그랬더니 내 친부모요 저는 고아인데요 그랬더니 너 고아 아니야. 맞아요. 너 친엄마, 친아빠 있고 뭐 네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친엄마, 친아빠랑 연락이 되게끔도 할 수 있어. 그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한국의 고아였고 고아라서 덴마크로 입양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정말 사실은 엄마가 있고 없고 사실은 있었다. 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또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입양인들의 저는 이번에 이 책 읽고 처음 알았는데 자살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비입양인에 비해서. 그리고 입양인 중에서도 친부모와의 어떤 그 연이 없는 입양인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 구조 자체가 아이의 너무 뒷전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받아야 할 그리고 응당 누려야 될 권리들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 없이 너무 양부모 위주의 정책들을 왜냐면 잘 수출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보는 좀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되게 흥미로운 점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 마야뿐만 아니라 딱 요 시대 때에 그 북유럽으로 입양 간 사람들, 입양인들이 지금 되게 활발하게 책과 영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소개된 요 나이 때의 스웨덴 혹은 덴마크의 이제 마야 같은 책들이 한 4권 그리고 최근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개봉이 됐거든요. 작년이죠, 그 영화는. 그 폴게민 그 작년인가요? 네. 그래서 딱 요 세대의 이제 입양 아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다 자라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딱 요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좀 들어야 될 목소리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전쟁 직후 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한국의 해외 입양 추세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 쪽에 좀 많다가 8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유럽, 북유럽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는 뭐 이런 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한국계 미국인, 뭐 입양인 출신, 뭐 운동선수, 작가,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그동안 많이 봤었는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봤었는데 네. 이제 유럽으로 갔던 80년대 초중반에 갔던 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뭐 40대가 되고 이러면서 더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네. 더 잘 뜨이는 거고. 네. 그 방금 전쟁 직후부터 입양이 시작되었다라고 JYP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책에서 읽으면서 그 포스트에 붙여놨던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그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만 명 정도의 아이가 입양이 되었대요. 그런데 전쟁 직후에는 남한에도 고아가 많았고 북한에도 고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그 전쟁 고아를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근데 뜻밖에도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앞다퉈 입양하고 그 아이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는 북한을 뭐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정상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1950년대 그 시점에 북한은 나라꼴을 갖춘 나라 같은 나라였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뭔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단추를 꿰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결국은 미국이 어떤 신자본주의와 좀 결탁한 결론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근데 그 시점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 전쟁 고아는 우리가 키워야지라는 공동체 그런 공감대만이라도 있었다면 그쵸. 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먹고 살기 그렇죠. 힘들었던 세계 최빈국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는 거는 책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일 아니냐라는. 근데 확인된 바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없었나? 그 말에 특별히 초를 치겠다는 건 네네네. 아니지만 그 팩트 확인 같은 건 필요하니까 네네. 통계 같은 게 아마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입양 데려갈 때 남쪽에서는 쉽게 데려가지만 북한 애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비되는 대목이 있는데 당시에 당연히 북한도 전쟁 후에는 굉장히 피폐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고아들 중에서도 일부는 폴란드라던가 러시아라던가 헝가리 같은 동유럽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았던 동유럽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북한이 주도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데리고 와서 뭐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어 그 북한에서 이렇게 뭐 직업을 가지거나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식의 상황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뭔가 이 지금의 북한은 아니지만은 그 시점만 놓고 보면은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마야도 어디선가 정보를 접하고 나서 자기는 왜 내가 태어난 그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는 그런 식의 접근을 택할 수가 없었는지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화가 난다고 화를 하면서. 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뭐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 그 외국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입양인 덕분이다. 입양인 덕분.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도 한 연간 약 200억 원 정도의 그러니까 어린이를 팔아가지고 한국의 입양기관이라든가 한국 정부가 그 정도의 일종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과거로 눈을 돌려보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제 국가 간 입양으로 벌어들인 한국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약 2천에서 4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은 파독 강부나 파독 간호사가 한 총 1억 달러 정도의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돈을 이 외국으로 입양을 아이를 보냈을 때 한국 정부가 벌어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외화벌이 수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는 진짜 본격적인. 네. 근데 지금도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은 정부의 돈이 되기보다는 입양 기관에 네, 입양 기관. 네. 그 민간화 됐잖아요. 민영화 됐잖아요. 홀트 복지회 같은 곳에서 어쨌든 미혼모들이 이제 일단 미혼모 한국에서 이게 약간 홀트 복지회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싱글맘에 대한 시선부터가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미혼모가 아이에 대해서 입양을 결정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출산 후 72시간 후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개월 후부터 이제 입양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어떤 쿠션이 되는 어떤 법률이라도 있는데 한국은 거의 마취가 깨기도 전에 약간 이렇게 서명을 하는 분위기여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입양 절차로 넘어가서 볼 수 없었다. 이런 사례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미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미혼모가 돼서 그 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일단 가족들부터가 입양을 보내라. 싱글맘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도 바로 입양에 대한 온갖 옵션들에 대한 카탈로그를 먼저 준대요. 그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미혼모 시설에서. 약간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네. 네. 지금 혼비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일종의 팩트? 네, 네. 자료스러운 네. 이야기들은 다 대부분 네. 마야리 랑그바드의 긴 시 안에 네. 어떻게든 녹아 있는 거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구성한 것도 그런 있고 거죠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 자꾸 많은 정보들,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이런 특이한 경험이긴 합니다. 댓글 좀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갈까요? 네. 꼬냥미유 초코님께서 그래서 탐정은 도대체 언제 되냐고 JYP님 찡찡거림 생각보다는 귀여우시네요. 저는 미미 여사님 에도시대 시리즈 팬이라 다른 시리즈 쓰실 시간에 밀려있는 에도시대 시리즈 다른 작품을 써주시길 바라지만 다음 작품이 좀처럼 안 나와서 마지못해 YG님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복한 탐정 시리즈 읽어봤는데 홀린 듯 전 시리즈를 다 읽어버렸습니다. 특히 희망장은 그 행복한 탐정에 활약하는 이야기들을 단편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희망장의 마지막 단편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본격적으로 작품의 소재로 다룬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믿고 보는 YG 추천 이번에도 대성공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유부만두님이 저한테 편지 보내셨는데요. JYP님 모방범 꼭 읽으세요. 3권이 아니라 1.5권 분량입니다. 편집이 성글고 대화가 많아서 반줄짜리가 많아요. 자, 이제 겁 안 나시죠? 천천히 책장 쪽으로 걸어가십시오. 야, 이 친절한. 그러니까. 자, 유부만두님, 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오래전부터 이 책 결코 편집이 성글지 않고 글자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줄짜리가 많다고요? 가끔 나오죠. 대부분 다 오늘. 모방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멀쩡한 일반적인 책 페이지로 한 1,400-500페이지 되는. 그러니까 유보만두님은 약간 멀쩡한 초장편 소설을 시집이라고 지금. 아, 이거 시집 같은 책이에요.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라고 지금 권하는 거죠. 모방범은 출판사에서 맘만 먹었으면 5권짜리로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열린 책들 기준으로 비교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모방범 재밌어요. 이번 너무 휴가 재밌어요. 때도 모방범 안 읽으셨죠? 근데 모방범은 이번 휴가 때는 바빴어요. 제가 야구장 가고 미술관 가고 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아니 근데 없었어요. 왜 맨날 휴가 전에 재밌는 책 없냐라고 투덜거리는데도 맞아요.
멀쩡하게 꽂혀 있는 그치. 모방범을 읽을 생각을 안 하시냐는 거죠. 저는 모방범이랑 얽힌 에피소드가 있는데 1권을 그때 이북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1권을 읽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동네 서점에 2권을 사러 갔는데 2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당장 보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지하철 내정거장을 타고 교보에서 2, 3권을 사왔을 정도예요. 너무 재밌어서.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한데 무슨 네.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도 모방범을 처음 읽었을 때 약간의 쇼크? 네. 그걸 다음 시간에 잊을 수가 이어가도록 없어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